몇 달 전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져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설마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 분담금 중 20%인 1조 6천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인도네시아는 갖가지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6천억 원만 내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에 대한 내용이 의결됐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추후 인리형 전투기 양산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 부족한 재원 확보 가능성 등 여러 면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지부진하게 이어오던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공동개발이지 KF-21 개발에 대한 연구와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전 과정 중에 인도네시아가 기여한 것은 전혀 없고 분담금만 내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끝내 무산되는 사태로 귀결된 것입니다. 현재 국내 여론 중에서 어찌되었든 분담금 문제가 수습되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의견은 극히 드물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하는 쪽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아예 계약 자체를 파기해야 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재정 부담은 늘어나게 됐지만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얻게 된 건 인도네시아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분담금 문제 종결로 한국과 인리 양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이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한국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분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6천억 원만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KF-21 개발 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이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부담하지 않는 나머지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일부 이루어져 전체 개발비가 8조 1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천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방위 예산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다른 방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해 한국의 방산업체와 정부가 추가 비용을 분담하게 되면서 카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든 결국 그 부담이 한국 정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재정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적인 면에서도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상당한 금액을 감면해준 사례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협상에서 약한 입장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향후 다른 방산 프로젝트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은 쪽은 인도네시아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 규모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이전의 범위가 6천억 원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전투기 생산과 개발에 있어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21 전투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나 생산 기술의 극히 일부만 이전되거나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기술적 지원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는 한국의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KF-21의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 밖에도 4.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항전 장비나 무장 통합 같은 기술 역시 이전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전투기 개발의 기초적인 기술 정도만 이전해준다면 인도네시아가 얻어갈 이득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카이는 인도네시아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원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협력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이전 축소는 인도네시아에게는 전투기 개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방위 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측한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저지른 폐악질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지속적으로 늘어놓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어려움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제외하면 크게 악화하지 않았으나 국방 예산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국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으며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약 0.7에서 0.8%에 불과하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불만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지연 이유로 내세운 변명 중의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약속한 기술 이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자 했습니다. 특히 주요 기술의 이전이 제한되었거나 인도네시아가 기대한 수준의 기술 이전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담금을 착실하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KF-21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이 어려운데 인도네시아는 줄곧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게다가 한국에 파견된 인리 기술자들은 KF-21에 관련된 기술 유출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KF-21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현물로 대신 지불하겠다는 등 갖은 꼼수를 부리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무기를 구매하는 데는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서 신뢰 문제를 야기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F-15EX 전투기 24대와 S-70M 블랙호크 헬기 2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와 같은 대규모 무기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었으며 KF-21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매 결정은 한국 측에 큰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카타르에서는 중고 미라주 2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라주 2005는 이미 30년 가까이 운용된 기체인데도 약 7억 3,450만 달러,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인도네시아가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 노후화된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와 같은 무기 구매는 한국 정부와의 신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내에서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는 한국을 대할 때와 전혀 다른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대규모 방산 계약에서 구매국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도네시아는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F-15EX 전투기와 S-70M 블랙호크 헬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역시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인도네시아는 현금 결제를 통해 계약을 빠르게 체결했고 이로 인해 미국 측은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면서도 현금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현재 위상에 머물거나 그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방산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성공적인 수출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축소 등 여러 요인들이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대폭 깎는 것을 보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비슷한 요구를 받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이 국제방산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고 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더욱 과감한 요구를 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대규모 무기 거래나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고 가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신뢰와 명분보다 앞서는 것이 국익이라는 것을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6일 싸구려 중국 무기 영상입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2002년에 체결된 포괄적 방위 협력 협정에 따라 매우 긴밀한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후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방글라데시의 무기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무기 수입국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중국으로부터 해군용 대포, 대한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거기에 2016년에 산 2대의 타입 053G 민급 잠수함과 코르벳함 등 다양한 방산 무기를 들여왔습니다. 이 잠수함은 약 2억 300만 달러, 한화 2,700억 원의 가격에 구입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해군이 처음으로 잠수함 능력을 갖추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3년 운영을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첫 번째 잠수함 기지 건설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방글라데시가 중국 군사무기 도입에 사용한 금액은 약 29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계 연도에 방글라데시 국방 예산 38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중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 계약 체결된 무기 교역의 약 86%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고 중국이 제대로 된 무기만 공급했다면 전혀 문제없는 거래였다 할 수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쌍값의 국방력을 강화할 기회이며 중국은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중국산 무기의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군 프리기탐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장비는 납품 직후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해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타입 053 프리기탐도 기계적 결함이 자주 발생하고 전자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글라데시가 중국산 군사 장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으며 이는 향후 무기 수입 다변화를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무기 교역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품질 문제로 인한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향후 중국 외의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 수입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인디아 웨스트 및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동남아시아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중국 군사 장비의 기술적 문제와 결함이 발생하는 부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산 F7 전투기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전투기를 구매했으나 엔진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유지보수와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실제 작전엔 써보지도 못하고 경납고에 묵혀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등 전자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작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실제 최신 전투기들과 공중전에서 붙었을 때 필패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K8 훈련기 역시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을 해주지 않아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중국산 무기는 자국 폐쇄된 운용 시스템을 적용, 다른 최신 항공 기술과의 호환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은 이후부터입니다. 방글라데시 해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대추나무엔 연 걸리듯 중국에 엄청난 규모의 채무를 안고 있는 나이지리아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F7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공군은 전자 시스템 결함과 기술 지원 및 부품 공급 부족으로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군 또한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OPV-60 해양 순찰선에서 추진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빚진 죄인이라고 다른 선택지도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입한 중국산 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또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 중국이 추가 비용을 요구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상도덕을 상실한 중국의 무기교역 행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은 태국 해군에 S-26T형 잠수함 2척을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독일과 미국 정부의 반대로 독일제 MTU 디젤 엔진 확보에 실패하자 이를 자국산 CHD-6200 엔진으로 몰래 변경했고 이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재판매하려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얀마 역시 중국 무기의 피해국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전투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표적 탐지와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품 공급과 기술적 지원에 대해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방산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이 고도로 정교한 군사장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대부분의 무기는 서방의 기술을 베껴서 만든 유사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 최대의 군수기업인 중국 북방공업 일명 노린코입니다. 노린코가 유명해진 계기는 무기의 성능이 아닌 파렴치한 기술 도둑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구소련의 소총과 전차, 야포, 차륜형, 자주포, MRL 등 육상병기를 주로 라이선스 생산해왔는데요. 문제는 구소련이 라이선스를 해지하고 생산을 금지했음에도 몰래 만들어 남미의 마약상과 아프리카 군부에 이를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린코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습득한 기술로 현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PLG 공고자주포와 정밀 타격 시스템, 장거리 제한 무기, 대공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첨단 방산 분야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 군대에도 외면받는 군수품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리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노린코는 스텔스 전차를 개발했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린코가 공개한 전차는 정보화된 사격 통제 기능과 데이터 교환 체계로 2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으며 완전한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춰 전차의 상부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열한 정보와 스펙만 놓고 보면 마치 현대전차에서 좋다고 평가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집약시킨 최강의 무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린코의 허위 이력을 알고 있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역시 짝퉁의 나라 중국다운 무기라며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전차가 이러한 기술력을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미국, 러시아, 유럽의 주요 국가 등이 개발한 신형 전차의 재원과 특징을 마구잡이로 표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신형 전차엔 미국에 준비 중인 에이브람스 X와 독일의 KF-51 판터 전차의 무인 포탑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능동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체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다 스펙만 차용한 것입니다. 국제항공 뉴스를 제공하는 에어데이터 뉴스 역시 중국의 방산 신제품 소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C919 항공기의 부품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이 만들었다는 레이더도 사실은 레이더 부품의 커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꼬리 날개와 동체 프레임을 제외하면 모든 부품이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에어데이터 뉴스에 의해 폭로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산 무기 시스템은 초기 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품질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 구매 국가들을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방산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한국에 대한 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세적 마케팅과
애국 구매를 통해 몸집을 키워나가지만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 축적을 통해 조용한 내실을 다지고 있는데요. 우수한 품질과 빠른 납기로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K방산과 달리 중국의 방산 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값싼 비지떡이 문제가 아니라 비지떡을 먹다 목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떨어지는 중국의 방산 시장 점유율, 그 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7일 한국형 퀵싱크 영상입니다. 중국의 군사전술을 한 단어로 나타내는 단어는 인해전술입니다. 무기의 질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중국은 항상 다수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주변 국가보다 더 나은 전력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해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30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여 미 해군보다도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군사 조직이나 다름없는 해상민병대까지 더해지면 그 수가 500척을 가뿐히 넘길 정도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 번에 100척 이상의 해상민병대를 투입한 전례가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해군 전력뿐만 아니라 해상민병대까지 적극적으로 군사분쟁에 동원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머릿수를 앞세운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에도 출몰하여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인해전술을 손쉽게 초토화할 강력한 무기가 림팩 해상훈련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림팩 훈련에서 B2 폭격기를 출격시킨 다음 퀵싱크라 불리는 폭탄을 투하하여 중국의 075형 상륙함과 배수량이 비슷한 퇴역 함정을 단번에 격침하였습니다. 2022년에 첫 시험 발사에 착수했었던 퀵싱크가 B2 폭격기에 탑재되어 림팩 해상훈련에서 위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의 대형 수송함과 배수량 규모가 비슷한 표적을 격침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퀵싱크가 노리는 표적이 중국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투하한 퀵싱크는 GBU-31 합동직격탄으로 GPS와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하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가격도 한화로 약 2,7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하푼을 비롯하여 장거리 대한미사일과 마크48 어뢰 등 다양한 함정 공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엔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마크48 어뢰에는 한 발의 가격이 무려 7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해상민병대 같은 중군사 조직의 선박을 상대로 사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백 척 이상의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각종 민간 선박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중국 선박을 동시에 타격할 수단이 필요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이담을 토대로 한 퀵싱크를 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있었던 에스펀 안보 포럼에 참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중대한 충돌로 국력을 총동원해야 할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함께 표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물량 공세를 자랑하는 중국의 해군 함정과 해상민병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타격 수단을 위해 퀵싱크 개발과 투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무기체계 개발은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 못지않게 주변 국가의 함정을 상대할 무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고속 공격정만 약 300척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기부양정도 13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수의 공격정과 공기부양정을 앞세워 한국의 해안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 다수의 병력을 한반도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상을 통한 병력 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다양한 퀵싱크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해상을 통해 접근하는 적 병력을 확실하게 제압할 전력 구축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퀵싱크 전력도 미국 못지않게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KGGB라는 훌륭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퀵싱크의 토대가 되는 제이담이 약 30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한 것에 비해 한국의 KGGB는 활강 날개를 장착하여 약 100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장착한 폭탄의 사거리가 더 길다는 것은 아군의 항공기가 적의 대공미사일과 전투기 등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이담은 폭탄 투하 후 경로 변경을 할 수가 없지만 KGGB는 제한적으로나마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명품 무기인데요. 한국은 KGGB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보다 우월한 퀵싱크 무기를 보유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되는 한국형 퀵싱크는 FA-50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퀵싱크 테스트를 진행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일부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이담을 탑재할 수 있는 F-15K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퀵싱크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퀵싱크 무기를 투하하는데 F-15K를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지금도 F-15K는 한국 공군에서 가장 주력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스텔스기라는 특수성을 가진 F-35,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KF-16,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앞둔 KF-21 사이에서 적성국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로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폭기는 F-15K가 유일합니다. 지금도 카디즈를 침범하는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F-15K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을 정도로 임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F-15K를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제압하는데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FA-50에서 운용이 가능한 한국형 퀵싱크를 투입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FA-50은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를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60대의 FA-5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한 번에 최대 240발의 KGGB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고속공격정과 공기부양정을 합쳐 약 4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FA-50이 한국형 퀵싱크를 탑재한 상태에서 대함 임무에만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2번의 출격만으로도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F-15K에 제이담을 최대 7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굳이 주력 전투기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F-15K보다 가볍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FA-50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퀵싱크보다 3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한국형 퀵싱크가 미국보다도 절반에 불과한 가격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조의 예산을 투자하는 미국도 가성비를 목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퀵싱크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퀵싱크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조차도 적성국의 대규모 선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퀵싱크인 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동일한 예산일 때 더 많은 양의 폭탄을 적의 선단 위로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근거리 공격에 한정된 퀵싱크를 안전하게 투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가격의 B2 폭격기를 활용할 때 한국은 FA-50을 출격시켜 안전한 거리에서 적의 선단을 향해 2배 이상의 폭탄 물량을 선사할 수 있다는 뜻이며 한국형 퀵싱크는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이미 FA-50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형 퀵싱크는 대규모의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며 중국의 남중국해 견제를 위한 연합전선의 핵심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적성국의 함정을 박살낼 수 있는 공대함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대함2 유도탄이란 이름으로 KF-21에 장착할 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걸 FA-50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체계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은 2024년에 FA-50에 탑재한 다음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FA-50의 우월한 대함 작전 능력이 추가된다면 한국은 연안으로 침투하려는 북한의 함정이나 서해를 건너 북한을 지원하려는 중국 함정을 상대로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규모가 큰 주력 함정을 상대로는 강력한 공대함 미사일을 통해 교전의 우위를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규모가 작아 미사일을 투입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중소형 함정과 선박에는
한국형 퀵싱크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FAO-12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상의 적군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분명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는 미국에게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퀵싱크 무기를 다국적 훈련에서 직접 사용했다는 것은 해상 전력을 제압하는 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위력의 한국형 퀵싱크를 갖추고 적성국의 해상 전력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